지방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뜻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원칙이 곧 투자의 원칙이다. 가치 투자의 선구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대공황 한가운데에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전략과 철학을 다룬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마침내 내일 처음 개통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GTX A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운행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GTX A 열차는 내일 오전 5시 30분 이 동탄발 첫 차를 시작으로요. 수서에서 동탄 한 34.9km 구간 운행을 하는데요. 네. 수서발 첫 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합니다. 이제 하루 운행은 이 다음 날 오전 1시경까지 이제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네. GTX 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7시까지 이제 출퇴근 시간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요. 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 가량으로 좀 길어집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배차 간격이 좀 긴 만큼 이 열차 도착 시간과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수서 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이동에 약 20분 걸립니다. 네. 여기가 이제 승용차로 갈 때는 한 45분, 버스로는 75분 소요되는데 대폭 단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요금이 얼마예요? 일단 기본 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동 구간을 10km 초과하면 5km마다 거리 요금이 250원씩 추가가 되는데요. 네. 수서 동탄까지는 이제 요금이 한 4,45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여기 수서, 성남, 동탄 이렇게 3개 역입니다. 네. 수서에서 성남은 3,450원, 성남에서 동탄은 3,950원입니다. 이제 5월에 시행되는 K패스라고 정부에서 이제 하는 그 패스가 있고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면은 이제 그런 요금은 좀 덜 내려간다고 국토부가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같은 수서 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 있는데 여기는 GTX-A보다 조금 빠른 17분 정도면 밖에 안 걸리는데 요금은 7,400원입니다. 근데 여긴 또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이거에 비하면은 GTX는 이제 환승 할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개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어떤 축사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개통 전부터 지금 요금 이슈가 계속 조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SRT보다는 싸지만 출퇴근을 매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춰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K패스뿐만 아니라 또 주말에는 10% 할인 이런 같은 정책을 좀 적용을 해서요.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금 오늘을 이제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지난 1월 착공한 이 양주에서 수원 노선인 GTX-C 노선, 이거는 이제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인천에서 남양주인 B 노선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내일 개통하는 A 노선은 이제 앞으로 평택까지도 연장을 할 예정이고요. GTX A, B, C 외에도 D, E, F 노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라고 이름 붙인 이런 게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제 법인에 속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주로 이런 쪽을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칭하죠. 이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조금 주장을 했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올린 다음에 25년째 지금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업 경영뿐 아니라 이 자본시장 전반의 부작용을 초래해서 주식 저평가를 유발한다 이런 지적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ISA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예. 이거와 관련한 정책 과제도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ISA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 ISA는 정부가 지난 2016년 국민 자산 형성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인데요. 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리츠 이런 다양한 금융 자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 가입자 50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이 가입 금액은 25조 3,600억 정도 되고요. 네. 최 부총리는 ISA를 통한 자급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그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이라고 하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직접 당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 간담회를 열면서 이렇게 계속 시장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자,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 지수가 이전 달보다 1.3% 늘었는데요. 지난 1월에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에는 4.8% 늘면서 반등을 한 겁니다. 기계 장비나 전자부품 생산도 증가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업계에서는 이른바 빅사이클 기대감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지 관련해서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제 급증했던 IT 제품이 이제 교체 주기를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이건 3.1% 줄었는데요.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소비가 아직 그만큼 따라가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예. 이 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한다고요? 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른바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요. 이 나노미터급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이 ASML이 제작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현지 시간 그 28일 ASML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예산 25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을 네. 이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제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벤 지역 그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요. 네. 뭐 이런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이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이 정부가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벤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고요.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좀 조치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기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가 이같이 거액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ASML이 정부랑 약간 좀 마찰이 있어요. 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면서 본사 이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시사를 한 거예요. 네. 이 네덜란드 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 기술 인력을 유인했던 그 이민자 세금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지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또 외국인이 네덜란드 유학에 오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좀 시행을 추진 중이에요.
근데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ASML 직원이 한 2만 3천 명 됩니다. 이 중에 약 40%가 비네덜란드인거든요. 그렇군요. 세계 각국이 지금 반도체 관련 기술, 뭐 필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덜란드는 되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때문에 페터르 베닝크 ASML CEO하고 지금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최근 회동도 했고요. 네. 이 베닝크 CEO는 네덜란드에서 회사가 성장할 수 없다면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곳 찾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정책을 뭐 베토벤 작전이라고 지칭했다면서요?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지금 네덜란드의 한 장관이 현지 언론에 베토벤과 ASML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사실 네덜란드계지만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의 작곡이 독보적이듯이 ASML의 압도적 장비를 만든 ASML도 압도적인 장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덜란드 출신이지만은 독일로 가서 독일인이 된 베토벤에서 교훈을 얻어서 네. 네덜란드 기업인 이 ASML을 지켜내겠다. 아하.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ASML 측은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네. 오늘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네.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 것에 대한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자유당하고 극우 자유당이 서로 맞서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궁금합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죠. 다가오는 초고령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 사회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쓰신 김웅철 EBC 대표이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에 이미 책 하나 쓰셨잖아요. 일본과 비슷한 관련해서. 책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찾다. 네. 그때 내셨고 네. 근데 다시 지금 몇 년 만이죠, 이게? 5년 정도 됐습니다. 2017년에 쓰셨으니까 이제 예, 6년 좀 안. 그런가요? 네. 다시 또 일본 초고령 사회 관련 책을 쓰셨거든요. 네. 길을 다 찾은 게 아니셨나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문사 도쿄 특파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2000년도 초중반에. 네, 그때가 네. 이제 일본 초고령 사회가 이제 진입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뭐 일본 사회를 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아니어서 뭐 크게 주목해 보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2011년 정도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네. 어디 회사 금융회사에서 은퇴 매거진을 창간을 하는데 네.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고령화와 뭐 시니어 뭐 은퇴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컬럼이나 기고를 쓰게 됐거든요. 네. 쓰다 보니까 이게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진짜 금방 닥치겠다. 고령화도 그렇고 은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찾다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고령화 그러면 굉장히 다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문제점 지적만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게 일본 사회를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해서 들여다 보면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고 네. 그거를 찾아가는 일본 사람들의 사회 모습이 이걸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만의 신세상을 발견한 듯 계속해서 이제 컬럼을 썼고요. 네. 그게 이제 5년 정도 모아져서 첫 책을 냈고 또 이게 일본도 사회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대응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게 이제 또 5년이 돼서 네. 또 그만큼 양이 모아져서 책을 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가 전작이었고 이번에 이제 초고령 네.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이제 내신 건데 이 일본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초고령화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는 왜 그래야 된다고 보세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사회 구조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가족 제도, 생활 양식 등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은퇴 매거진 창간 작업을 할 때 다양한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저 서구 나라들 여러 이제 사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해서 우리나라가 도입하기가 적용하기가 네, 서양 특히 이제 그 서구 유럽 좀 잘 사는 나라 또 이제 미국 이게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회 제도나 뭐 연금 같은 제도, 뭐 네. 의료 이런 게 특히 이제 가족 제도 이런 게 많이 비슷해서 일본의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일본 쪽 사례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서양이나 이런 현재 고령화된 나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기를 가지고 천천히 고령화가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저출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출산이 심각하게 오면서 그에 따라서 고령화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 엄청나게 빨랐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단순히 이제 고령화만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그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 어떻게 대응을 천천히 그게 고령화되면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고령화가 빨리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도나 이게 따라가지 못해서 네, 네. 나타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뭐 비슷하다 생활 환경이 비슷하다를 떠나서 이런 속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네.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고령화율이 2022년 기준으로 29% 정도 맞습니다. 되고 뭐 네. 75세 이상 초고령자들 2천만 만 명이 명이 넘어섰습니다. 넘는다.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 넘는 걸로 알고 1억 있는데 2천 정도입니다. 네. 거기서 2천만 명이면 네, 75세 이게 이제 이상이. 그 네.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령화라고 고령화율을 아까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9%가 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인구를 계산해서 29%인데 네. 실은 이게 좀 이걸 그대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일본에서는 이대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네. 사실 이게 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뭐 충분히 네, 75세 촬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7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돌봄이 필요해지고 80세, 85세 넘어가면 이제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 네, 네. 나눠서 이게 정책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후기 고령자라고 그래서 후기 네.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의료 비가 초고령자 후기 고령자가 훨씬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겠죠. 이게 섞어 놓으면은 정책 대응이 잘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그런 부분- 점도 좀 주목해서 굉장히 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고령국 일본이 그러면 어떻게 초고령화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일본 사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현상 어떤 게 뜨이든가요? 뭐 이게 고령자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뭐 간병 부담이랄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뭐 이 또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소비자의 일본에서는 이제 시니어 쉬프트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이제 중심이 이제 좀 시니어로 옮아가거나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인구층의 변화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단순히 문제가 많이 있긴 하고 대응해야 될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기회를 찾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제 책의 다른 책하고 좀 다른 점인데 일본은 이제 과제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제 어떤 문제점, 사회 문제를 먼저 자기들이 맞닥뜨려서 지금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네. 과제의 선진국이어서 이거를 잘 풀어보면 지금 일본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요양 기술이랄지 요양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 해외에 수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커뮤니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지금 고령화 사회는 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 대응이 필요하지 중앙에서 이거 한 번에 무슨 제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 굉장히 이 고령화 이 간병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지역 사회가 해결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야 그 대응이 굉장히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고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일본에 그 치맥 카페가 있다던데 어떤 거예요? 치매 이게 고령 사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치매입니다. 근데 일본은 치매가 없습니다. 굉장히 치매가 무슨 말이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눈이 커졌어요. 네. 일본은 치매라는 단어가 2004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네, 단어를 없앴다. 네. 그럼 뭐로 말해요? 일본은 인지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도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좀.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게 이제 의학 용어잖아요. 네, 네. 일본이 이제 사실은 원래 이 용어가 이제 어떤 용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부터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네, 네. 인지증으로 네. 용어를 바꿔서 이 치매를 사회적으로 오픈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지역 사회든 이게 모든 게 함께 풀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지역의 가족 치매 환자들이랄지 치매 가족들이랄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네.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오픈하면서 함께하는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 정부가 2012년도에 이거를 치매 정책 5개년 계획에 치매 카페를 전국에 지자체에 다 설치하자 해서 그러면 지금 치매라는 말 안 쓰면 인지증 카페요? 아니 뭐라 그래요? 인지증 카페입니다. 일본은 아예 그렇겠네요. 그냥 모든 게 다 인지증 카페고요. 네,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인지증 다른 말로 바꾸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네, 말이 네.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일본은 한 8,000개 정도에 지금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카페라는 장소에서 하면 음. 좀 뭔가 좀 부드럽고 또 누구나 지역 사회든 전문가든 치매를 앓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이렇게 와서 있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면서 네, 딱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근데 원래는 처음에 치매 카페라고는 했지만 네. 그 장소가 네. 정부 주도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사무실 같은 데였어요. 예, 약간 좀 꺼려지기도 하죠. 네, 네. 거기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 또 주변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같이 호흡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핫플레이스가 네. 지역 공원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치매 카페를 자기들이 열어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네. 함께하는. 네. 치매를 디멘시아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멘시아로. 디카페로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것 같더라고요.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네. 카페가 있다니. 네. 자, 그리고 손자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네. 초고령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화점의 이제 마케팅 그것도 있긴 한데요. 네. 예, 이제 손자 날에 있어서 주로 이제 고령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재산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 타겟을 고령자에 맞춰 가지고 고령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맞춰서 마케팅을 하는데 네, 네. 예를 들면은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은 그 마케팅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로 해요. 그래서 네. 손자의 날에 그런데 이제 함께 3세대가 같이 디즈니랜드를 즐기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주로 고령자들이 하는데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손자들한테 이제 돈을 쓰는 구조를 이제 만들고 네.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정부 층에서도 고령자들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 손주 세대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골목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령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비를 손자들한테 제공할 때는 네. 3억 가까이는 이제 비과세로 해주를 통해서 네. 고령자의 이 좀 머물러 있는 자산을 이 이전시키는 손주 세대로 거죠. 이전시키는 그러한 이제 정책도 피고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원래 네. 이제 그 일본이 9월 셋째 주 일요일이 경로의 날이었는데 이제 99년인가 그 네, 다음에 맞습니다. 그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손자의 날로 만들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3대가 네. 같이 이제 화합하면서 뭐 같이 정도 나누고 이런 네. 건데 또 한편을 보면 비즈니스 기회로 네.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같기도 뭐 하고.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인지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머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 돈이 이제 뭐 치매 걸렸다는 건데 아까 일본은 한 우리나라 일본 엔으로 2,000조 엔 정도가 금융 자산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0세 이상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80세 뭐 75세 이상만 해도 20%가 넘기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그 많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분들이 치매가 걸릴 경우에는 네. 그 자산이 동결이 되는 거죠. 누구든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가족들한테도 그 인출을 함부로 금융회사에서는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 치매 걸리신 분들의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산은 다 사실상 동결이 동결된 된다고 셈이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치매 환자의 자산도 치매에 걸려서 치매머니다 이런 표현을 뭐 쓰는가 봐요. 네, 그 경제연구소가 뭐 어떤 경제연구가 추정하기에 2030년이 되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조 원 정도가 이게 묶일 수가 있어서 네. 뭐 금융의 돈의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든 일본 국내 총생산의 40%까지 갈 수 비슷한 있다고. 네, 맞먹습니다. 네. 네. 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산 대응해야죠. 동결을 어떻게 방지할 수 네, 있을까. 네. 네. 그리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치매하고도 네. 굉장히 이제 고령 사회에서 치매가 주요한 이슈를 차지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치매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네. 치매 중에서 배회가 굉장히 이제 그 요양원이든 이런 데서 다루기 이제 갑자기 나가시는 네. 거죠. 집 밖이나 네. 요양원 그런데 밖으로. 네. 근데 이 배회가 실은 그 고령자분들이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배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요. 네, 목적을 그때 이제 주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공공교통 네.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어떤 요양원에서 요양원 바로 앞에다가 거짓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요양원에 계신 치매 예를 들어 할머니라든지 이제 가려고 거기에서 배회하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그 직원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아직 버스가 안 오는데 잠시 요양원 들어가서 여기 앉아 있으시겠어요? 쉬시겠어요? 해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않고 어디를 간다 이게 아니라 네. 이제 배회를 하시다가 대부분 이제 교통 어떤 버스 정류장 가서 앉아 계시는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버스가 딱 가지 않는 그렇습니다. 정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걸 보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분들을 네. 다시 이렇게 잘 안내해서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거나 배회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아버리면은 네.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방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는 네. 글쎄요, 사람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대목도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사람 외에 그럼 또 뭐가 늙어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자기 또한 가족이라고 하는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도 함께 늙어간다는 이야기고요. 네. 반려동물이 지금 한
30년 동안에 거기도 한 2배 정도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네. 평균 수명이 보통 동물들. 7세 되면은 노견으로 이게 분류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게 한 그 일본도 고령화가 한 반려견의 고령화가 한 50% 가까이 되는 네.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비즈니스 점도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도 많은데 이제 적적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들이는 집도 많은데 반려동물도 고령화가 되고 네. 또 이제 기르던 주인이 먼저 갈 때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반려동물도 같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맞습니다. 봉착해서 네. 그런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어떤 시설 같은 서비스가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방문 요양도 있고요. 반려견 와서 요양원 이런 게 있어요. 반려견 요양원도 있고요. 노견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격도 뭐 만만치 않고요. 예, 네. 그렇군요. 이 책에서 또 어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으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다 다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초고령 네.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지금 네. 몇 가지 좀 짚어 주셨는데 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거 같은 것도 좀 어떤 사업 영역일 수도 있고 이게 네. 또 노인 세대를 위한 어떤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고령화돼서 노인들이 많아져서 노인들을 위해 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노인들 또는 고령자들만의 뭐 문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에 제가 이 책에서 넣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게 굉장히 젊은 세대하고 고령 세대가 어우러져야 네.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고 어우러져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거기서 출현을 하는 모습을 일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시니어들만 타겟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답을 찾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도 주위에 뭐 70세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정열적이고 맞습니다. 멋지신 분들 많거든요. 네. 우리가 노인을 꼭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많이 풀어간다는 게 좀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은요. 그래서 네. 뭐 그 책에도 제가 시부야라고 일본의 이제 굉장히 젊은이들의 거리에 그래서 시니어들 다시 시부야에 진입하다 뭐 이런 걸 썼는데 실제로 중장년을 위한 백화점이 멋진 백화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네.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어요? 일본에서 이제 하면은 이 기존의 시니어들하고 다른 점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오랜 사회 경험, 30년 직장 생활을 통한 경험, 그리고 뭐 연금 제도가 과거보다 잘 돼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네, 네. 건강하고 네. 이 3개의 DNA, 세 개의 DNA가 기존하고 다른 새로운 시니어들, 새 고령자들, 전 이제 뉴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젊은 고령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본의 초고령 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고쳐 나가야 될지 그 부분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까 뭐 어차피 저는 아까 이제 커뮤니티 모든 게 이런 문제를 커뮤니티에서 풀어야 된다. 네, 네. 예. 이 공동체의 부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도 이제 가족만을 탈가족해가지고 또 사회가 뭐 이런 거를 뭐 돌봄이든 심지어 죽음의 장례 문제든 이거를 네. 일본은 다 사회가 따는 사회화가 되고 있어요. 간병의 사회화, 죽음의 사회화, 뭐 이런 사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사회의 거점은 네. 지역 사회, 커뮤니티가 돼야 커뮤니티가.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 싶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지금부터 네. 해봐야 할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웅철 EBC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현대증권 분석의 아버지, 월가의 학장, 그리고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한 벤자민 그레이엄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현명한 가치 투자의 선구자 벤자민 그레이엄.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라서 다들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겠죠. 예. 자,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책이 네.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책이 사실 3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권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 번역된 것은 3권인데 증권 분석 또 그 유명한 현명한 투자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고록이 하나 있어요. 아. 그 회고록도 근데 주로 젊은 시절까지 썼던 책이고요. 이 책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책이 아니라 독일 기자들이 쓴 책이고 네. 제가 이 책을 여러분 추천한 이유는 사실 증권 분석에는 현명한 투자자, 특히 현명한 투자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대중서로 쓴 책이지만 네.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사상의 정수를 딱 이해하는데 간단하게 잘 정리된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벤자민 그레이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증권 분석은.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정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시대에서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기업의 가치,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걸 분석을 소위 말해서 완벽한 과학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식 분석에서 과학적 이런 방법론을 최초로 정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그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이 조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 지분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을 분석하면 안 되고 네. 그 사업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를 분석해야 된다. 그 사업 기업을. 내용을 진짜 그쵸.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핏과의 관계도 되게 유명한 게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 수업을 들었던 대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A+ 받은 학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워렌 버핏. 예, 그게 워렌 버핏이고요. 네.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친구죠.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서 같이 버핏과 수업을 들었던 그 세쿼이아 펀드의 설립자인 빌 루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빌 루안이 이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의 두 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레이엄과 버핏은 완벽한 조합이다. 아. 둘은 가치 투자의 바이블과 같은 책을 썼는데 그레이엄은 성경의 구약을 버핏은 성경의 신약, 그 주주서원 보고서죠. 그 신약을 썼다. 아,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군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직접 벤자민 그레이엄한테서 배웠다는 예,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레이엄이 운영했던 투자 회사의 직원으로도 일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런데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로 30대 이미 뭐 100만 장자가 됐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주 뭐 성공 가도를 달렸네요. 예, 사실 그레이엄이 더 대단한 게 워렌 버핏은 쉽게 얘기하면 주식 오따쿠예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 하나만 완전히 열중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네. 벤자민 그레이엄은 자기가 관심사 중에 주식은 하나의 한 분야일 뿐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이 사람은 뭐 문학도 좋아했고 외국어도 능통해가지고 그리스 라틴어도 능통했고 네. 그 독일어도 잘해서 예. 취미로 책도 번역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여러 삶 중에서 재능이 많았군요. 하나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주식에 관한 업적이 가장 큰 거고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거죠. 이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에요. 아.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고 워렌 네. 버핏도 그레이엄 철학의 그 정수는 이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대공황 때 큰 손실을 입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손실을 냈냐면 1929년도 이 10월 23일 날 대폭락이 시작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대공황입니다. 이때 29년도 1차 폭락 때 좀 잘 버텼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근데 그 다음에 그레이엄이 그 당시 컨소시엄,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조합 같은 거 네네. 운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니까 이게 70%가 아니라 복리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더 많이 빠졌던 네. 거죠. 그래서 그 그레이엄이 이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자기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했고 주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되게 네. 미안했고
또 자기도 이제 손실이 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지출을 확 줄여서 그전엔 고급 주택에 살았는데 좀 싼 곳으로 이사를 하고 네. 그 사람이 약간 뭐 취미가 좀 귀족스러운 취미죠. 뭐 문화예술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인데 네. 뭐 택시를 타다가 택시도 안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과 보수, 즉 수익이 나야 돈을 내가 받는데 못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을 더 벌려고 그래서 시작한 게 컬럼비아 대학의 강의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조교했던 데이비드 토드 교수와 함께 교재를 집필하고 그래서 쓴 책이 세계 최초의 증권 분석 책자인 증권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에 돈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만들어낸 것이 증권 분석이라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인 증권 분석 책자를 썼고 네. 또 하나는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인데 안전 네. 마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서 내가 싸게 샀는데도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싸게 사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 마진 확보해야. 충분히 싸게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손실이 커서 고통을 겪어보니 네. 이게 소위 말해 충분히 이렇게 쿠션, 네. 안전 마진을 확보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 주식시장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손실을 치명적으로 입으면 누가 대공황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100을 갖고 있는데 아까 20% 폭락하면 예, 그다음에 50%. 80%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50%면 40%로 예. 떨어지는 거니까 100%에서 생각하면 60%가 맞습니다. 빠진 거니까 맞습니다. 정말 많이 빠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거에 예. 대응을 하려면 안전 마진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내 판단이 틀리더라도 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직계 제자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 마진 개념이야말로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마진을 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싼 주식을 잘 찾는 거. 맞습니다. 가치 있는 주식을. 그건 이제 그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사실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뭐 투기고 내노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내린 투기와 투자의 정의가 투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입니다. 네. 이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투기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분석. 철저한 분석. 두 번째 원금의 안정성. 네. 세 번째 적정한 수익을 목표로 해야 된다. 아, 말은 멋있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 투기다. 그런데 분석 안 하고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주식 투자. 그럼 그건 투기예요. 네, 그레이엄 시각에서 보면 다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엄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예. 주식 투자에는 투기적 요소가 있다. 네. 투기적 요소 있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근데 왜 이런 개념을 그레이엄이 명료하게 내렸던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자칫하면 투기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투기적 행위를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억제해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투기를 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어서 평생 회복 불가능할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벤자민 그레이의 안전 마진의 개념을 고안한 것도 이 손실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너무 오랫동안 이 투자자들이 손실의 고통 속에 빠졌고 그레이엄이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예. 경우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레이엄도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하진 않지만 그 현명한 투자자에서 제가 또 이 방송 좀 하면 또 찾아봤더니 그 정투기를 하고 싶으면 투기를 하고 싶으면 네. 투자용 계좌와 투기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라. 아. 따로 만들어서 투기용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네. 즐겁게 투기해라. 근데 절대 돈을 추가로 불입하지 마라 거기에. 아. 그 돈 한 정도만큼만 하는 거다. 또 그레이엄이 또 이 투기적인 요소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그 부채, 네, 남의 돈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엄도 손실이 더 커졌던 게 그 당시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세계적인 투자가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다가 손실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몸으로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이제 버핏도 받아들여서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승의 투자관을 자기가 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저 이거 되는데 기억해요. 아시죠? 몇 번이나 얘기해 예. 주셨어요. 첫째, 방송에서. 절대로 잃지 마라. 두 번째. 이게 안전마진 개념이에요. 네, 네. 예.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산 투자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버핏은 또 분산 투자는 무지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엄은 스승은 뭐라고 했어요? 둘이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져요. 예, 그래서 빌루안이라는 버핏의 친구이자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가 네. 벤자민 그레이엄은 신약을 썼고 네. 버핏은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을 썼고 네. 신약을 썼다고 그러는데 봐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네. 버핏은 집중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물론 몇 년 동안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했지만 버크셔 해더웨이의 최대 보유 종목이 애플이에요. 지금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이 50%면 엄청난 이게 집중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런 투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펀드에서 뭐 투자 조합이니까 펀드로 가정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70개 정도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싼 주식을 사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해 놓는 게 훨씬 더 손실을 더 줄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버핏이 자기 스승의 이런 영향을 벗어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찰리 먼거죠. 예. 작년에 타계한. 예, 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니까 너무 싼 거 좋아하지 말고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좋은 회사 주식을 사라. 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어떤 지표로 본 싼 거에서 기업의 퀄리티, 기업의 질, 네. 기업의 우량함 네. 이런 것들 이게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네, 이런 걸로 네. 넘어가라라고 조언을 해준 게 찰리 먼거고 그때 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버크셔의 주요한 포트폴리오인 그 코카콜라, 네. 그다음에 시즈캔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먼거의 영향을 받고서 산 종목들인 거죠. 어쨌든 분산 투자의 그 아이디어가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인덱스 펀드라고 봐도 맞습니다. 되나요? 네. 네. 이게 재미난 게 이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자들이고 좋은 주식이나 혹은 싼 주식을 사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분산 투자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분석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네. 그쵸.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시장 평균을 사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들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도 같은 입장이었었어요.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네.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분석학적으로 뭐 잘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투자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투자 조합들의 수익률이 이제 후세에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죠. 네. 뭐 이런 컨소시엄도 운영했었고 투자 회사도 운영했었으니까 뭐 대략 다 합해서 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약 17%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핏보다는 좀 못하죠. 근데 이 17% 대단한 게 대공황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까지 포함돼서 이 사람이 한 17% 정도 났었는데 전 최근에 좀 손실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 고민도 한번 읽어드리려고 문장을 해갖고 왔는데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나의 괴로움은 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루한 장기전과 함께 시장이 돌아섰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추락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실망, 대공황과 손실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네, 때문이었다. 투자 대가도 이렇게 괴롭다는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안전마진 분산 투자하면 불확실성도 좀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인덱스 하시면 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이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는 한국 유통가를 공략하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